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의미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의미론은 다행스럽게도 범위가 좀 작아요.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의미론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문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단어에 대해 공부하는 형태론. 세 번째는 문장에 대해 공부하는 통사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의미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들이랑 아예 무관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들은 어떤 문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소리는 소리만 보고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만 보고 문장도 하나의 문장만 봤는데 의미론부터는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거나 다르게 이해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4개 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의미론 부분은 실제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중요한 것들은요. 중요하니까 이거는 제대로 보셔야 돼요 라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즉 단어의 의미 관계랑 사전 활용하기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눈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부어있기도 하고 눈이 좀 빨간데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기 글자들을 위주로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단어의 의미 유형인데 지금 여기만 봐도 굉장히 뭔가 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느냐?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서는 개념적 의미, 그 다음에 내포적 의미,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예요. 자, 객관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맥락에 따라서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사전적 의미다라고 하기도 하고 외연적 의미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지시적 의미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적인 의미는요. 이른바 의미의 자질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미의 자질 분석은 무엇이냐? 얘는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의미 영역을 다 하나씩 나누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부인은 당연히요. 인간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만을 우리가 부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성별로 따졌을 때 남성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남성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준을 바꿔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여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바꿔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인이어야 돼요. 플러스 성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 인식상 아이가 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미자질 분석은 가끔 가다가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포적 의미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자, 근데 이 내포적 의미는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 사용하느냐? 문학작품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문학에 대해 공부할 때 외연적 의미랑 내포적 의미 두 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문학작품에서 엄마라는 말을 보면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나를 낳아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거나 모성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고생한 그런 느낌을 떠올리죠. 혹은 눈물 같은 단어를 보면은요. 슬픔이라는 의미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포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 의미란 뭐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 즉 지역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교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 했는데 약간 좀 이런 말 쓰면 있어 보이죠. 그죠? 약간 교양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혹은 뭐 우리가 무슨 무슨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잖아. 이런 거랑 관련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정서적 의미라는 건 뭐냐?
얘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정말 잘한다라는 말 있죠? 이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 정말 잘한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죠? 또 여보세요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여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어조가 달라지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정서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사적 의미는 우리가 흔히 대학교나 혹은 고등학교에서 출결 부를 때 좀 크 하고 웃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원래 뜻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상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이런 이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좀 특이한 이름들 같은 거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지금 따온 겁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했을 때요. 얘들도 마찬가지죠. 백발려, 시발려, 주예수, 남자야, 화성이 이런 거 있죠. 이게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딱 듣고 나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사적 의미라 그래요. 여섯 번째, 연어적 의미는 뭐냐? 다른 단어와 연합해서 연상되는 의미입니다. 얘들은 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특징이 있어요. 둘 사이의 결합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단어 자리에 다른 말이 오면 어색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여인, 귀여운 아이, 귀여운 인형은 자연스러운데 귀여운 사자, 귀여운 도둑은 들으면 좀 이상하죠. 또 자, 예쁜 아줌마라는 말은 괜찮은데요. 예쁜 아저씨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어적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적 의미라는 게 있는데 자, 실제로 사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의미는 똑같은데요.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김영사가 그 사건의 전말을 바꿨다를 그 사건의 전말이 김영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좀 뉘앙스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를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긴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의미는 똑같지만 뉘앙스가 바뀌어서 여기서 좀 이 행위의 주어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문화적 의미라고 해서요. 자, 이 항목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말이 다른 말과는 달리 높임 표현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즉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서 드러나는 의미가 또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이 문화적 의미까지 8가지의 범위를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교과서마다 견해가 다르고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개념적 의미랑 내포적 의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단어의 의미 관계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단어의 의미 관계는요. 보다시피 종류가 좀 많아요. 큰 구분으로는 계열관계에 따른 구분이랑 복합관계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요. 계열관계에 따라서는 유의관계, 간이관계, 상하관계, 부분관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의관계는 쉽게 말해서 유의어예요. 비슷한 말 있죠. 뭐 인간, 사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의미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흑과 백, 남과 여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말이 반의관계, 반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관계는요. 의미를 포함하거나 의미가 포함되는 관계. 그래서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상위어 혹은 상의어라고 하고요. 의미를 다른 데 포함되는, 의미가 다른 데 포함되는 말을 하위어 혹은 하의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나무라는 말의 하위어가요. 소나무고요. 소나무라는 말의 상위어가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관계는요. 다른 말로는 부분 전체의 관계라고 설명하고요. 이런 거예요. 전체랑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말. 예를 들면 손 하면은요.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랑 부분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복합관계는 다이어랑 동음이어가 있는데 참고로 다이어 동음이어는요. 요 자체로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전 활용하기랑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다이어라는 것은 한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를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동음이어는 다른 단어예요.
뜻이 완전 달라요. 근데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음, 같은 소리지만 이의, 뜻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의관계는요, 요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용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잠잠하다랑도 유사하고요. 고요하다도 유사하고 요조하다도 유사하고 뒤죽은 듯하다, 얌전하다 이런 말도 유사하죠. 근데 얘들끼리는 살짝 안 맞아요.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 얘들은 이렇게는 유의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유의어들은요,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유의어들끼리는 그렇게 큰 의미적 관련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좀 자세한 예문들을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나쳐버리다, 간과하다.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과 진보. 이것도 거의 같은 말이고요. 완결과 종료. 사실 이것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 문맥, 혹은 누가 읽을 것이냐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어울리는 말을 써야 하는 것이 유의어 사용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뭔가 라임이 형성됐는데, 자,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뭐냐? 똑같이 조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봤을 때 시끄럽다랑 반대예요. 요란하다도 반대고 번잡하다도 반대, 떨썩하다도 반대, 소란스럽다도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반의어라 그러면요,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딱 단어의 쌍에 두 개만 나올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반의관계는 두 쌍이 존재하는 게 대부분 말은 맞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이제 반의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여러분 생각에 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진짜 반의관계처럼 보이는 거는 뭐만 있어요? 일단 보면 앞말이랑 총각, 이게 뭔가 반대는 반대인데 이거 반의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성이 거부하고 있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녀랑 남자, 이것도 분명히 반의어인 것 같아. 그래, 반의어라고 생각하자. 근데 마음속에 뭔가 좀 껄쩍지근한 부분을 버릴 수가 없죠. 이것도 우리가 반의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녀랑 총각은 반의어냐? 그렇죠. 이거는 반의관계예요. 자, 그럼 왜 얘들은 반대인 것 같지만 반의관계가 아니고 얘는 반의관계가 되느냐? 그거는 반의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얘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의미 분야에 속해야 돼요. 다시,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 분야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반대가 되어야지만 반의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말이랑 총각이랑 동일한 의미 분야로 둘 수가 없죠. 또 처녀랑 남자도 엄밀하게 말해서 동일한 의미 분야냐?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미의 자질 분석이에요. 자, 보시면 선생님 설명처럼 의미 자질 중에 하나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같아야 돼요. 즉 나머지가 같다라는 게 동일한 의미 분야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만 달라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처녀랑 총각을 분석해 보면요, 자, 이 두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둘 다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처녀랑 총각도 당연히 미혼이라는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도 플러스, 총각도 미혼의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는요, 처녀는요 남성이 아니어야 되고요, 총각은 남성이어야 되지. 즉 이 두 가지는 일치하지만 얘만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의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의관계 세부적인 사례를 볼 건데요, 반의관계는요 좀 종류가 많은데 그럼 이게 문제에 안 나오냐? 문제는 이게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의관계의 세 가지 종류를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줄 테니까 이거를 좀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우라는 말인가요? 자, 첫 번째, 등급 반의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정도 반의어라 그래요. 이거는 둘 다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등급이라는 말을 갖고 봅시다.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이 1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잖아요. 근데 1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른 등급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정도 반의어라고 설명하면요, 그냥 정도가 점점점 커질 수도 있고 점점 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두 단어 사이에
중간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척도에 해당하는 말 길다 짧다. 반대입니다. 이거는 길이라는 의미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반대인데, 그런데 그냥 어중간한 길이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키가 181인데 한 190쯤 되면은 뭐 키가 길다 이렇게 하지만 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진 않지만 중간 정도 키라고 하면 욕먹을려나요? 어쨌든 자, 선생님 친구들 중에 중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빠르다 느리다가 있는데 선생님은 100m 달리기만 25초쯤 돼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근데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10초가 안 걸리지, 그치? 그럼 그 사람은 겁나 빠른 거고요. 난 느린 건데 중간항이 있어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진짜 건강한 사람들 한 13초, 15초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인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평가의 항목에서 쉽다, 어렵다, 난이도가 중간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선하다, 악하다, 그냥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뜨겁다, 차갑다, 중간에 미지근하다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등급 바니어는요, 중간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뒤에 설명할 다른 바니어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보 바니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상보라고 하면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상호 베타예요. 그러니까 상호 베타라서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부정하면 다른 단어가 동시에 긍정돼요. 그럼 반대로 어떤 단어를 긍정하면 다른 건 그대로 부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를 부정하면 바로 여자예요. 여자를 부정하면 바로 남자죠. 물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지만 그냥 단어의 쓰임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가 아니면 죽는 거, 죽다가 아니면 살다. 이거 딱 양쪽밖에 없죠. 그죠? 이거를 부정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선생님 그럼 중간에 아프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파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항이 있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 더,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중간항이 없죠. 이거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리가 상보 바니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바니어라는 게 있는데, 관계 바니어는 다른 말로는 방향 반의어라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관계 바니어는 서로 반대 방향에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요, 그게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앞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기준으로 이게 앞이고 이게 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보고 있는데 내가 앞에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뒤를 보는 거죠. 그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앞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위, 아래요. 자,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죠.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 부모 자식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내가 자식이고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지만 선생님 아들한테는 내가 부모님이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관계 바니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하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하관계는요, 이거는 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의미상 포함을 하거나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상 포괄되는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면 나무라는 큰 단어 아래, 참고로 이걸 우리가 상위어라 그래요. 상위어 혹은 상의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요, 자, 하위어 혹은 하의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안에다가 하나만 넣었지만 사실 나무 안에 무수히 많은 하위어들이 있죠. 뭐 소나무, 뭐 전나무, 귤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하위어는 나무라는 상위어 안에 무조건 다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절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결국 다 이것들이 이 계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꽃 안에도 되게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뭐 장미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복숭아꽃도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마찬가지인데 이 상하관계인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심화된 내용을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상위어랑 그 다음에 하위어 관계가 있을 때 상위 가가 아니셔. 선생님 참 판서를 거지같이 해요. 미안합니다. 자, 상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어가 있으면요. 자, 의미상 관계는 어떠냐면요. 하위어가 이렇게 상위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하위어는 상위어를 함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위어 하나를 써볼 거예요. 뭘 써볼 거냐면 악기라는 말을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 아래 하위어를 하나 써볼게요. 이거는 뭘 쓸 거냐면 기타라는 악기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의미관계상 보면은요, 기타는 악기라는 의미 범위에 퐁하고 들어가요. 포함관계예요. 그런데 의미자질을 분석하잖아요. 약간 다른 게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 악기는요, 음악의 도구예요. 뭐 다른 걸 붙일 수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 하나만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기타라는 건 어떠냐? 음악의 도구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어 있냐면요. 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플러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붙겠죠. 즉 실제 의미자질을 분석해보면 기타가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타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음악의 도구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즉 기타라는 말은 악기라는 말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악기라는 말은 음악의 도구라는 의미자질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기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모든 악기를 포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 집합이나 명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자,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는요. 함축 관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A가 B를 포함한다. 그러면 B가 A를 함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분 전체 관계. 여기 부분 관계라고 썼는데, 자, 얘는 뭐냐면 옷이라는 전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일부분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하 관계라는 개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소매의 상위어는요, 뭘 것 같아요? 소매의 상위어라고 하면 이거는 옷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제목을 붙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옷의 부분. 이라고 하면 옷의 부분 아래 소매도 있고 단추도 있고 목 이런 부분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혹은 뭐 옷에 붙인 태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분 관계는 그냥 말 그대로 전체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 하면은요. 이 손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중에 이런 손톱 하나가 있겠죠. 시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시계 안에 뭐가 있어요? 분침, 시침, 초침 있죠? 이렇게 시침이 시계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부분 전체 관계는요. 부분이 전체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아까 무슨 말 했냐면 상위 관계, 하위 관계에서는요.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축하잖아요. 그런데 부분 관계에서는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구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이어 동음이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사례를 하나를 들어줄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학생이에요.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 봤는데 국어 시험을 0.5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국어 시험 0.5점 받았어. 나 기분도 꿀꿀한데 머리 좀 깎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 머리를 빡 때리면서요. 너 이 녀석 빡 이 머리를 때리면서 지금 네가 그렇게 자랑할 때야 임마. 지금 네가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자르고 있을 때야 임마. 너 누구 머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머리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3번 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 딱 때렸다라는 머리 있죠. 그죠? 이거는 보다시피 그냥 여기 신체 일부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머리 할 때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체 일부분 중에서도 거기 달려있는 거 머리카락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능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3가지는 잘 보면은요 이 위치상 되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끼리 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의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둘 다 뭐라고 하냐면요, 배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배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이거를 배라고 하느냐? 이게 좀 뭔가 가운데 부분이니까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신체의 일부고 하나는 항아리의 일부지만 가운데 부분이라는 의미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리가 다이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동음의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선생님이 매번 휴가 때마다 꿈꾸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큰 배를 타요. 뭐 크루즈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 선베드 같은 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를 딱 이제 깔고 눕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요 위에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 배를 이렇게 올려놓고 맛있게 아그작아그작 먹는 거죠. 좀 이제 이상한 예시긴 한데, 자, 여기 보면은요, 이거는요 운송기구입니다. 이거는 신체의 일부고 요거는 과일이죠. 이 세 가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즉 소리만 똑같을 뿐 전혀 의미상 관련성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동음이의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어랑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를 구분해 주는데요. 다이어는 사전에서 한 개의 표제어. 자, 여기서 표제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전 찾을 때요, 사전을 찾는 항목이 있죠. 예를 들면은 먹다라는 단어를 찾고 싶으면 먹다라는 말을 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자사전 이런 데다가. 자, 요게 바로 표제어예요. 사전의 항목 하나하나가. 그래서 자, 다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음이은 어떠냐? 그냥 아예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른 표제어로 처리가 돼 있어요. 실제로 사전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미 변화의 유형에 대해 볼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의미 변화의 첫 번째 유형은요, 의미의 축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요 줄어들어요. 즉 넓은 범위를 지칭하다가 그 중에 일부만 남겨놓게 되는 게 의미의 축소예요. 자, 보시면 계집이라는 말은요, 원래는요 그냥 여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계집이야 이러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좀 싫어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낮춤말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놈도 마찬가지예요. 뭐 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남자 여자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바뀌었죠. 일부만 남겨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게 예전에는요 신체 전부를 말해요. 그래서 고전시가에서요 내 얼굴을 님이 보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얼굴 요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자라는 말, 원래는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 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이거 오타네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만 학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생물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의미가 바뀌어서 동물이 되었다가 지금은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미인이라는 것도 원래는요 남녀를 불문하고요 아주 뛰어나기만 하면은 미인이었는데 지금은 외모의 한정에서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갈이라고 하면은요 자, 무섭게 의르고 위협하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약간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의 확대는 뭐냐? 이거는 의미가 더 넓어진 거예요. 즉 작은 의미로 사용했다가 큰 의미로 벌어진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갑 같은 경우 예전에는요 종이로 만든 갑이나 상자 혹은 종이로만 만들어 놓은 이제 돈을 넣는 걸 상자 같은 걸 의미했는데 지금은 뭐 가죽으로 만들었던 헝겊으로 만들었던 전부 다 지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온이란 말은 숫자로 원래 1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온 누리 하면은 모든 색이 이렇게 사용하죠. 의미가 늘어났고요. 결례라는 말도 친족끼리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우리 민족 전체를 의미하고, 선생이란 말은 원래는 자 보다시피 그냥 교무 직원 호칭이었는데 지금은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혹은 약간 타인을 존대할 때 쓰는 그런 의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수술 안타 이런 말들이 수술은 수술이에요. 안타는 안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뭐 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러면은요 이거 마치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뭐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타 같은 경우도 자, 그 친구가 안타를 쳤어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야 이거일 수도 있지만 좀 좋은 일을 해냈다, 성과를 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민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인 의미가 덧붙여 쓰여져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쓰는 걸 좀 기피하고 있죠. 그다음 컴퓨터라는 것이 원래는요 그냥 기계장치 계산기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면은요 그냥 계산기에서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전자적인 계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자적인 기능할 수 있는 기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 사람 아주 컴퓨터야 이러면 똑똑하다는 의미까지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의 이동이 있는데요. 이거 고전시가에서 많이 보던 걸 거예요. 원래는 어리다라는 것이 어리석다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주책이라는 것은 원래는 일정한 생각이었는데 얘는요 그냥 그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아예 의미가. 그 다음에 어욕보다는 원래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해서 예쁘다로. 그 다음에 씩씩하다는 원래는 엄하다였는데 지금은 용감하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엉터리없다라는 게 원래는 좋은 말이었는데 지금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전 활용하기인데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정말 별거 없어요. 자, 일단 타다가 지금 타다 1번이랑 타다 2번 두 개로 구분됐죠. 이렇게 구분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동음 이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요 타다 1, 그 다음에 타다 2 이게 사전에서의 표제어임을 나타내요. 우리가 사전을 찾는 항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인데 번호 1번, 2번 혹은 3번, 4번 연결되면서 다른 표제어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동음 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 타다 1에요 여기 1번, 2번 또 의미 나눠져 있고요. 타다 2도 1번, 2번 나눠져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다의 관계라 그럽니다. 즉 한 단어가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의 관계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동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품사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탄이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자, 돕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도와, 도우니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활용할 때 저 친구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모르겠으면 이런 거를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괄호 안에 뭐뭐에, 뭐뭐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느냐? 타다라는 서술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즉 서술의 자릿수를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타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뭐뭐에라는 부사어를 취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을 하면은요 타다라는 말은 뭐뭐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에랑 을이 서로 다른 괄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다 1에 1번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나요. 그러니까 이 타다 1의 1은요 서술의 자릿수를 따져보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어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주어, 부사어 타다 1 혹은요 주어, 목적어 타다 1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사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아까 말했지만 주어는 생략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점점들 을만 돼 있죠. 즉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목적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자 나무를 이런 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끊긴 틈을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또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는요 하나의 괄호 안에 에서 에게서 그 다음에 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참고로 에서나 에게서는 둘 중에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타다 2의 1번은요. 서술의 자릿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3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즉 여기 빠져있는 거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나 에게서를 취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을을 취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세 자리 서술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를 보면은 지금 에서 을 부사어랑 목적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 겁니다. 이번엔 돕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돕다 옆에 이렇게 발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 발음 모양은 언제 나와 있느냐? 우리 앞에 거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타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거 활용만 나와 있죠. 발음이 따로 안 나와 있죠. 이건 왜 그런 거냐? 글자랑, 즉 문자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표기를 안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와 그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서 표기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자, 밭 하고서 이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없냐면 랑은 그대로 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음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여기 도와 도운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 활용하는 모양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돕는 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원래와 다르다, 표기와 다르다는 것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전은 굉장히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돕다라는 말은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어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진 다이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단어의 의미랑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정리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하긴 했는데 좀 이거는 너무 학습 부담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너무 불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강의한 것 중에 특히 단어의 의미 관계, 그 다음에 사전 활용하기 정도는요, 꼭 제대로 숙지를 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봤을 때 당하지 않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은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건데, 이건 중요해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